한국 사회의 길을 철학에 묻다라는 주제로 이번에 두 학회, 유서 깊은 두 학회에 연합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총 8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과 저녁에도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일부 사회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개회에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철학연구회 이유순 회장이 모시고 오늘 학회의 개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공동학회는 사실은 사회철학연구회가 올해 한국 사회의 길을 철학에 묻다라는 큰 제목하에 이걸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 하는 모임입니다. 이것을 기획했던 저희 연구기획위원회에서 오늘이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모임은 한철연하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안을 주셔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학회에 받아들여 주셔서 학회가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철연 선생님들 정말 반갑고 환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무더운 여름날 발표문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아마 휴가도 제대로 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발표 선생님들과 실무를 맡아서 오늘 학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를 정도로 참 난감한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올해 30주년 맞이해서 이제 30주년 기념 학술을 그때 저 박정아 회장님도 축하하러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때 이제 들었던 인상적인 말씀 가운데 한철연에서도 이론적인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학교는 다르지만 아마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가기 위한 실천과 이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점에서 부족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서로 연대하고 대화하고 그때 이론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이 꽤 절망적이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지 그런 것이 오리부중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만남을 계기로 해서 또 선생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대안을 얘기해보고 또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래도 어떤 희망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신 거 다시 감사드리고요.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셔서 좋은 뜻깊은 그런 시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다라는 말씀하는데 그러한 대한 철학의 실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것도 함께 동료 연구자들도 다 유사하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정 회장님께서 대회 사항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대회 추구 입국증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따가
늦게 오신다고 해서요. 한철학 회장님의 말씀은 폐회사 때 듣기로 하고요. 대신에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현남주 연구협력위원장님께서 개회사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철현 회원이시기도 하지만 한철현 오래된 회원, 현재도 회원이거든요. 되게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정화 회장님은 지금 아마 지금 입국 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공항에 계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이제 도착하시면 폐회사를 발탁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학회가 사연철학이 이제 얼마 전에 30주년이었고 한철현은 이제 30주년 행사를 한지 벌써 몇 년 됐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두 학회가 참 한국의 여러 이제 철학회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또 유사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와서 보니까 두 학회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학회는 다르지만 이제 공통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대에 이런 주제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이고 이제 반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신 김광식 선생님하고 또 한철현의 이지영 학술부장님 계시거든요. 정명이 좋지만 김문 선생님하고 또 신부진 여러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말을 여기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치경구위원장님께서 두 학회의 공동으로 있지 않은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1부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1부 순서의 계획사 진행을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제 제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조은평 선생님께서 사회를 보실 텐데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마이크를 조은평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조은평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자리 사회를 맡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진행자에서 사회와 철학연구소에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해주셔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 안내 말씀을 원래 끝날 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두 번을 할게요. 오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좀 고생들을 하신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인원 파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찬에 참석이 불가하신 분들은 각 학회에 간사님들한테 쉬는 시간이나 이거 발표 끝나고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8분이고 제가 보니까 1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서요. 발표자분들한테 15분도 못 드릴 것 같은 한 12분, 13분 내에 발표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신 분들 한 분씩 나와신 것보다 어떻게 4분씩 나와서 하시면 나을까요? 그래서 우선 백이호, 서민규, 유가연, 박준호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발표를 각자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10호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의 길을 철학에 둔다. 약간 철학을 저도 하지만 회의도 들고요. 우리가 과연 한국 사회의 길을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번에 발표들은 학술 이론적인 발표라기보다는 그 주최를 하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없는 것 시리즈인데요. 과연 한국 사회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각 선생님들이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따가 이제 토론 시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때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발표자 선생님들도 시간을 각 이제 12분에서 13분 내외를 지켜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발표이다 보니까 교수 선생님들 좀 과감하게 발언을 해주셔도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이제 배규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원대학교의 배기호라고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읽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는 진짜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부제로 직업 정치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난관에 부딪혔어요. 세 가지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 정말 여유가 있으시면 읽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 얼마 후 한국 사회에는 뭐뭐가 없다라는 형식의 과제를 정해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는 더욱 난감했습니다. 공교롭게 다음 발표 주제와 같지만 한국 사회에는 없는 게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한국 사회에는 공산당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재 없는 게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에 공산당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물론 특정 국가나 인물을 추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만든 유명의 그 무엇도 완전할 수 없고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마당에 공개적으로 공산의식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정치 집단이 보이지 않았단 말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 생각조차도 의도치 않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반국가 세력을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잠시 미뤄두고 다른 주제를 생각해봤죠. 그래서 사설이 좀 긴데 앞서 밝힌 난관, 부족, 우려를 뒤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 사회는 진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진짜는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 참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진짜가 없고 모두 가짜만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물건이건 사람이건 우리 사회에 진짜와 가짜가 모두 존재하지만 가짜가 너무 많은 현실이 문제다 이거죠. 특히 직업 정치 집단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쪽에서 인용문 밑에부터 다시 보시죠. 제 전공이 전치주가 제작중에서 순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상을 기준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자에 따르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레 겉으로 보이는 형체뿐만 아니라 본성, 감정, 욕구와 같은 속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순자는 세상의 혼란을 가장 큰 문제거리로 여겼는데 이 위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혼란의 근본 원인으로 사람의 속,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감정, 욕구 가운데 욕구를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그렇다고 욕구를 제거할 것을 무조건 제거하자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과 한계, 그걸 이제 순자는 예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조절하고 충족할 것을 주장했죠. 그런데 그 예는 혼란을 싫어한 성인이라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곧 본래부터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예를 어떻게 인지하여 욕구를 조절하고 충족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것은 바로 사람 속에 또 다른 본성, 감정, 욕구 말고 다른 요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지각 능력입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능력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순자에 있어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이 예를 무시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자신을 상대에게 돋보이게 하거나 뭔가 색다르게 느끼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인식, 사고 능력인 마음이 잘못 결합하게 된 거죠. 곧 겉을 꾸미는 속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순자는 사람의 생김새나 얼굴빛을 보고 기륭 화복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관상에 대한 비판을 한 건데요. 순자가 이런 주장을 한 까닭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관상과 그것을 잘 살피는 사람들을 높이 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시면 순자의 말은 단순히 관상이라는 일종의 점수를 비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 됨됨이 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순자 시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겉모습을 중시했기에 순자가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했겠죠. 그런데 일단 순자 시대 사람만 그렇지 않죠. 사람의 속마음 쉽사리 알 수가 없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겉모습을 주목하게 되고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현대는 이미지 시대인데 이미지는 감각을 통해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말하는 외로입니다. 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식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이미지가 되었든 인상이 되었든 느낌이 되었든 일상생활에서 그 말을 사용할 때 속마음과의 일치 여부는 관련 없이 겉으로 느껴지는 무언가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지는 이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죠. 정치인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정치 이미지라는 것은 유권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정치인 이미지는 유권자의 주관적 평가와 후보가 전하는 메시지에 근거한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지각을 볼 수 있으며 선거에 출마한 인물의 지도자로서의 역량, 자질, 신뢰성, 쟁적, 외모, 목소리, 인상에 관해 유권자가 머릿속에 갖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치 이미지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정치인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의도했든 안 됐든 간에 겉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누군가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순전한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만하게 굴고 가난하고 지위 낮은 사람에게는 힘써 유순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의 정서가 아니다. 반대로 하고 있다. 무슨 의도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간사한 자가 어두운 세상에서 명성을 덜치고 잘 보이려고 이름을 날리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속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은 그러니까 욕구란 사람의 그런 성향은 이렇게 남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 타산에 따라 얼마든지 겉을 포장해 사실과는 다르게 좋은 이미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업 정치인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겉을 잘 꾸미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순자는 대체로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따져보는 것보다 못하고 마음가짐을 따져보는 것은 행동거지를 살펴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뻔한 얘기죠. 좀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생김새와 같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유의해서 보자고 하고서는 또 다시 뒤에서는 마음가짐보다 다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잘 살피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해와 판단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단계를 내지는 층차를 얘기를 했는데 겉, 속, 겉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앞에 겉과 뒤에 겉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속 마음가짐을 기준으로 앞뒤를 살펴보면 확인이 드러납니다. 앞에 겉, 곧 생김새는 속 마음가짐과의 관계 여부를 알 수 없는 이미지와 같은 것에 해당한다면 뒤에 겉은 속 마음가짐이 그 마음에 온전히 녹아있는 행동거지인 거죠. 이 행동거지는 순자에서 택술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양경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줄을 달았는데 이 술은 도술이다 라고 줄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도는 길, 곧 어떤 지향이나 방향을 가리키고 술은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술이란 말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택은 말 그대로 가리다, 고르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면 택술이라고 하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다 또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고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곧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삶의 지향,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뒤에서 말한 이 겉은 그러니까 사람 행동거지를 보잘 때 그 행동거지는 그 사람의 삶의 지향, 방향성이 담겨있는 행동거지이고 그것을 잘 살피자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정치인 가운데 거짓과 속이 일치하는 진짜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소 행동거지에는 그 사람의 삶의 지향, 방향성이 온전히 묻어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곧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유권자는 말 그대로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능동적으로 행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 권리에는 또 의무가 따르는데 그 의무는 바로 정치를 향한 관심입니다. 조금 두루뭉술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거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일반 군중은 어리석어 자기 논리도 없고 식견이 좁아서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본 것조차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순자가 아주 좀 요즘 같은 건 문매 맞을 소리를 했는데 이러한 말에 순자의 말에 우리가 해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관심을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교 선생님 발표 잘 들었는데 시간을 너무 15분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한국 사회에 진짜는 없다라는 주제로 공산당 얘기가 인상 깊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거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행동거지를 살피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붙여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았나요? 네. 시간이 한두 분 1분 정도. 그 방법 같은 것도 구체적인 방법 제가 뭐 생각한 것도 물론 있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제 실천도 하고 계시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죠.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그들의 행적, 자료 이런 것들을 샅샅이 원래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뭐 공부물이나 아니 그들이 어떤 주기적으로 자기 정치 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물론 그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죠. 대충 보거나 혹은 그냥 바로 재활용으로 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지를 말자. 내가 보면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걸 처음부터까지 보면서 왜 내가 기분 나쁜지 어떤 점에서 기분 나쁘고 이 기분 나쁨을 기분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먼저 행동하면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고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너무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또 각자의 책임으로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데 제가 뭐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먼저 본인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정치인들한테 먼저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그렇게 맞긴 맞는데 저는 그들에게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좀 입장이에요. 각자 노력 여하에 따라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기대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좀 더 좀 거친 표현으로 똑똑해져서 그들을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그들이 좀 더 분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 사회는 없는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서민규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사회는 없는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론이라는 철학
철학의 분야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오늘은 이제 21세기 철학적 실제론이라는 이런 분야가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뭐 생소하거나 아니면은 좀 멀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21세기 철학의 하나의 흐름,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이제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PPT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또 PPT는 또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장에 보시면은 이제 크게 이제 문명 차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이제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제 그 문명의 시작과 함께 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그 실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과정에서부터 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1000년 이상의 중세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문명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동양은 빼고 제가 서양 철학 전공자여서요, 서양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신 중심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었고요. 그래서 신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바로 진리, 실제, 인간성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철학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근대라는 사회로 이제 다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 능력이 곧 신의 우리가 신에게 원하고 바랐던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에 의거해서 15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그런 근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큰 포인트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팬데믹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흑사병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 로만 가톨릭 종교의 붕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대 과학의 발전, 이러한 것들이 촉매제로 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제가 거기 인류세 이렇게 써놨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비인간의 문제가 그래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대와 지금의 경계선에는 세 가지의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생태 및 지구 환경의 위기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문제에 의해서 촉발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존재론적 위기의 상황이 지금의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의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세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네모 박스 안에 아주 많은 철학자들을 열거했습니다. 라투어, 하만, 헤러웨이, 바스카, 페라리스, 메이아수, 플로리디, 가타리데스, 러블록, 한국의 장회입도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즉 근대에는 신중심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후 근대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의 영역에 도달할 것인가 라는 문제까지 이렇게 그것이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발전의 방향의 화두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21세기의 철학자들은 다양한 그 인간 중심주의를 우리가 극복하는 문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 브루노 라투어는 이제 자신의 그 철학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투어는 사회와 자연을 분석하면서 거기 책 제목도 우리는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책을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만 사실상 인간만이 사회를 구성한 적은 없었고 인간, 비인간, 그 비인간에는 동물, 도구, 생태가 모두 연결된 연결망의 형태로 행위자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근대 중심의 인간 중심주의의 해석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이제 그야말로 행위자라는 것을 네트워크로 보는 그런 이론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의 이론이 이제 후기에는 자연의 정치학, 가이아, 그다음에 지구로 내려오기 등의 전략에서 그 행위자 네트워크가 근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투어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그레이엄 하만인데요.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라투어의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 가는데요. 사변적 실제론의 문제의식, 즉 인간 중심주의와 상관주의의 비판이라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이론을 객체지향 존재론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근대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인식 주체에서부터 출발해서 외부 대상, 외부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해내는 것이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 이 그레이엄 하만은 오히려 객체의 독립성, 객체의 절대성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인간의 인식의 문제와 인간과 자연세계와 외부세계와의 관계 문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재해석하는 쪽으로 이론을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방향 역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 그 핵심 화두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나 해러웨이라는 페미니스트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이론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류세라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인간이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본주의라는 그 인간의 그 체제 자체가 모든 것의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려종이다. 인간과 비인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자는 다 반려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려종이 어떤 친족 관계를 형성하느냐를 중심으로 타재의 윤리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내자라는 그런 이론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철학자 사변적 실제론의 대표 주자입니다. 깡땡 메이야수인데요. 상관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근대의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와 존재의 두 가지 문제는 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은 하나가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깡탱 메이야수는 이것을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와 존재가 상관관계가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근대의 패러다임은 존재의 독립성과 존재의 진면목을 가려버리는, 즉 사고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실제로 선조하는 것이고
그 선조하는 실제를 우리는 인간의 사변적 이성 능력, 특히 수학적 사변적 이성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의 영역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철학자 마우리치오 페라리스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실제론을 신실제론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마우리치오 페라리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실제론자들 중에서 칸트의 선험적 인식 체계에 대해서 가장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험적 오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는 선험적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의식부터 출발해서 그러한 선험적 관념론의 체계가 인식과 존재의 문제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인식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근대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핵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실제론자의 입장에서 작업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실제론자 로이 바스카라는 실제론자가 있습니다. 로이 바스카는 처음에 과학적 실제론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증주의가 큰 패러다임을 형성했던 근대의 과학주의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론을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양의 변증법적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러면서 근대가 담아내지 못했던 실제의 진면목을 담아내기 위한 실제의 본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열린 총체성으로서의 변증법적 비판 실제론 그리고 후기 이론에 와서는 그것을 메타실제라는 이론을 통해서 과학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 종교, 문화까지도 다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메타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실제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이 바스카의 실제론 역시 그 출발점에서는 인식적 오류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를 비판해 가고 있습니다. 즉 페라리스나 메이야수가 이야기했듯이 인식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정확한 해석을 해내지 못했던 문제들 때문에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근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 즉 인간주의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이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는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이렇게 논문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학자들, 이 서양의 반인간 중심주의, 인간주의 이론 철학자들의 다루고 있는 한국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 사회는 없는 것이 없다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없는 것이 있어야지 또 다른 어떤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으로 한국 사회는 없는 것이 없다라는 제목도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없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철학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근대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많은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많은 어떤 참고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송민규 선생님 발표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좀 여쭙고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요. 이따가 이제 발표 시간에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토론 시간에 이어서 유가연 선생님의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유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발표 원고에 지금 제 소속 기관과 이름을 깜빡하고 적지가 않은데 참조하시고요.
저는 이제 춘계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의 이제 제목과 부제를 붙였는데요. 이제 큰 제목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21세기 공동체 망각 및 상실 언어의 복원을 위해 융복한 인문학에 대한 모색, 그리고 부제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 개혁설과 그리고 관용 정신 과 함께 더불어 이제 프랑스 현대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원인, 자기 포함, 그리고 자기 경향 등과 같은 철학 개념을 연구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자기 표현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주제 언어를 한 대로 볼 수 있는 들레즈의 윤리학과 미학은 현 시대의 공동체가 망각하거나 상실한 언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두하는 새로운 사회 개혁의 필요성, 근대의 관용 정신에서 현대의 돌봄과 환대 정신으로 공동체 이념이 바뀌는 시점을 파악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들레즈 철학에서 21세기 생태학과 공동체 문제를 논하려면 우선 저의 생각으로는 20세기의 들레즈와 청소년기에 관한 문제를 이제 먼저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레즈에게는 이제 3살 터울에 더 나이가 많은 형이 있었는데 이제 조르지 누르즈라는 그 형이 장교가 되기 위해서 생시를 군사학교 다니는 동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독일군에 붙잡혀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 가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들레즈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그 당시에 유대인 홀로코스트라는 그 희생자의 유가족이 되기도 했는데, 그 질들레즈의 그런 유년기와 이제 청소년기에 얽힌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더불어서 이제 여러 저서에서 제시하는 들레즈의 철학 개념 중에는 그의 형과 가족을 둘러싼 그런 청소년기 관련된 개념이 여러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가설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청소년기와 그가 발견한 철학 이념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는 어떻게 1960년대, 70년대 반유대주의를 받아들이고 시대를 진단하였는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회는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주제를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제가 전개할 연구를 이제 밝히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21세기 공동체의 망각 및 상실 언어의 복원을 위해서 융복한 인문학의 대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공동체의 불가능성 및 가능성을 살펴보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시대를 진단합니다. 젠더, 노동, 인권, 전쟁사, 공동체 문화, 인공지능 등을 핵심으로 다루면서 공동체를 통한 연대와 돌봄의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연구자는 최근 식물라크르와 사물, 시간에 대한 주제의 연장선에서 공동체 안에서 흐르고 만나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와 구조 및 담론을 창출하는 언어들 가운데 항상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조사 및 연구하고자 합니다. 도시민이 살아가는 연구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망각하고 상실하는 언어의 파편들을 찾아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을 되찾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을 키우고 더 나아가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민의식과 거주민 정체성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거주민은 안과 밖, 위와 아래, 앞과 뒤, 매끈한 면과 우퉁불퉁한 면으로 구성돼 조형적인 영토 위에서 공동체 및 주변 지역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은 자신의 시공간을 외부에 발산하거나 외부를 수용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는 기존의 영토를 벗어나 새로운 사유를 꿈꾸고 다시 자신의 영토를 자발적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거치기 위해 언어들을 수없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망각 언어, 상실 언어는 어떻게 가속화된 발전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현되고 기능을 할까? 일상에서는 멜랑콜리와 함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는 빈 공간으로부터 이제 가끔 발현되는 언어는 중성성과 중립성 그리고 중간성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 언어는 젠더와 관련한 이런 주제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사례 분석을 요하는 정치적 담론인데 중립 언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립 언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정치적 태도 및 입장을 대변하지만 중간 언어라는 것도 있대 사회 배치 관계에서 어중간한 지점을 상징하는 그런 기능 및 역기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망각 언어, 상실 언어는 언제나 머뭇거리거나 직제하거나 기다리는 모습으로 도시민들에게 이따금 다가옵니다. 별다른 목적과 수단 없이 도시를 배회하거나 산책하는 시민은 새로운 언어를 떠올려 자신이 소유하고 머무는 이런 시공간을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말사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낯선 명칭에 시민의식과 지역 공동체 및 지역 문화를 맞닿게 합니다. 연구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핵심어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젠더, 물질, 노동, 기계를 택하여 새로운 사회 계약설의 가능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관용 정신의 가능성을 다룹니다. 앞으로 연구자가 다룰 논의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는 프랑스 현대 철학 사상의 흐름을 근거로 하여 또한 이제 8.18 오래전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온 포스트 식민주의, 포스트 제국주의, 포스트 혐오주의와 같은 이런 담론을 소개하고 이 담론들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는 5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프랑스의 현재 모습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년 후가 된 이 현재는 프랑스 현지 신문 및 방송, 인터뷰 자료, 그다음에 학술 자료 등을 통해서 반유대주의에 관한 저항운동 및 사회적인 영향이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어떠한 지역 공동체와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지 살펴볼 거고 한국 사회보다 훨씬 다원화된 이런 모습을 갖춘 프랑스 사회의 인종, 종교, 젠더, 노인, 질병 등과 관련하여 공포, 염려, 불안, 혐오 등과 이제 같이 이렇게 둘러싼 이런 사회적 문제를 현 영상과 원인, 해결 가능성으로 이제 중심을 이렇게 연구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분단 국가의 한계를 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오랫동안 망각하고 상실한 언어, 다시 말해 개념 및 범주 횡단에 대한 담론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의 정의적, 형상적 차이, 국내외 이주민의 경제 및 정치, 외교 문제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언어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에 대한 변하지 않는 무지와 편견에 대응하는 언어의 의미 구조와 그 의미 생성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제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가 이렇게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다음 세 분단을 보시면 연구자는 이제 프랑스 현대 철학 사상의 흐름을 둘러싼 68혁명 운동과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반유대주의, 그 안티세미티즘에 이제 저항하는 프랑스 사회 운동을 조사하고 이 움직임이 21세기 현대 사회에 어떻게 다각적으로 문제를 대두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런 개념 정의 및 변천사를 연구의 방법론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그 질들레드 철학에서 살펴본 이미지 윤리학과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팔대학에서 썼던 바가 있는데 이제 이 팔대학 같은 경우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등장하는 프랑스 현대 사상 흐름이랑 그다음에 1960년대, 90년대 그 시대적인 배경 및 반유대주의에 대한 저항운동 그리고 그런 학적 연구 경향과
그런 대중적인 관심도 증가 등을 구체적으로 대변하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그 당시 그 1968년도 학생 운동과 관련해서 그 프랑스 교육부에 의해 이제 해고가 된 파리 팔대학교 강사였던 자크 라캉의 딸 주디스 빌러와 1970년대 프랑스 여성주의 운동가이자 여성학자로 활동했던 리비스 이리가레,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 등과 같은 이런 여성학자들이 이제과 얽힌 이런 1970년대 프랑스 정부와의 갈등 관계, 그리고 당시 프랑스 여성학자들의 정치적인 입장 및 태도, 그리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사회가 몰이하고 이제 무지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유대주의 운동을 젠더적인 측면에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이제 성소수자, 그러니까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한 이제 편견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의 만연한 갈등을 인식하게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연구 결과가 활용 방안인데, 이것도 이제 저의 앞으로 전개할 이제 연구 계획인데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런 자본주의와 이제 종교, 국가를 둘러싼 사회 계약설이 젠더 문제, 기후 위기, 경제 위기 문제와 질병 문제 등을 횡단하면서 새로운 이제 융복과 유연하게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권 상실에 대한 이제 공동체 언어 보건이라고 해서 최근 매스미디어에 어떻게 교권을 보호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위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교권 실추라는 그런 시사 용어가 이제 뭐냐 할 때 교사의 이제 권리가 무시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교권 붕괴, 교권 추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비단 초중고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폭력적인 이런 붕괴 행동들에 대한 대처 방안 부재 및 무지, 몰이에 학생들의 문제지각 능력 상실과 학생과 이제 학부모 간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에,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이런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병원 방문 및 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이제 원인으로 하여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제 소통 가능 언어의 망각과 이제 상실 현상이 교사들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학생의 공격적인 언어나 이제 방관적인 태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소통을 위해서 학생들과 교사가 각자 이제 머뭇거림이나 지체, 기다림과 같은 이런 하나의 이미지 언어로 만드는 이런 자발적인 의지를 발휘하고 학급 문화로서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대안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장기간의 대안으로는 교사와 학생들로 이제 구성된 학급 공동체 언어의 이제 자발적인 보건 및 재구축을 위해 이제 언어 형식 모델을 만든 데 있습니다.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제가 적은 게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2018년 10월에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강제징용의 흔적을 찾아서 프랑스의 몇몇 도시를 방문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리 팔대학교에 이제 위치한 이런 파리 북부 외곽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시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대인 학살 사건의 그런 수호관 및 자료관을 방문해서 당시 전쟁사와 지역 변천사를 이제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타 파리 북부 외곽 지역 말고도 이제 파리 15구 마레 지구 등과 같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오를레앙 어린이 강제 수용소였던 추모관을 방문해서 역사 자료 등을 이제 수집한 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는 사회다라는 발표 주제로 윤관현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고요. 아마 상실된 언어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당시에 그랬으면 오늘날 시대의 상실된 언어의 수집단이랄까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었고요. 마침 이제 들레주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김범 선생님하고 얘기가 약간 통할 것 같고요. 유관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다음에 한국 사회는 관용이 없는 사회다라는 주제로 박준웅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박준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글은 제가 최근에 그 경북대학교에서 좀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구 대연동이라는 곳에서 이슬람 사원 반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경북대 근처를 이제 산책을 하면서 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플래카드 같은 게 적혀 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항상 웃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관용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좀 더 심화돼서 그 이슬람 그 차원 건축 앞에 돼지고기를 썰고 온 주민들이 모여서 돼지고기를 나눠 먹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한번 글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어떻게 적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대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마 이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받아왔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능력주의라든가 물신주의라든가 소비주의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를 점점 관용이 불가능한 사회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소환 형식으로 적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이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한 반대가 실현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관용한다는 것은 A에 대한 반대를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시키는 것을 다시금 거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를 풀어보자면 A라는 대상을 관용한다는 것은 A라는 대상에 대한 반대와 이 반대를 실현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또 다른 반대가 이제 동시에 실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용이라는 하나의 행위 안에. 따라서 관용을 특정한 수용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관용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은 관용의 대상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관용의 대상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대를 실현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엇인가를 관용한다는 것은 관용의 행위자가 반대하고 거부하는 특정의 대상에 대한 넓은 이해와 관대함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혀 뜻하지 않습니다. 관용의 행위자는 관용의 대상을 자신의 삶의 한 구성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용을 실천하는 자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 태도를 관용하고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종교적 태도를 관용하며 자신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성적 지향을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실천하는 자는 자신이 관용의 대상을 반대함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분명히 반대하는 대상에 대한 반대를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시키기를 다시금 반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묻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용이라는 건 대가 어떤 대상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대가 나름의 근거를 통해 옳은 근거가 아니라 자신 나름의 근거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은 거부되고 금지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단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고 제거돼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런 주장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존재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우생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프랜시스 볼턴이라는 사람은 인종 간의 결혼이라는 걸 반대했는데 인종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인종주의자인 볼턴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라면 인종 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반대돼야 되는 것이겠죠. 토마스 아퀴나스나 볼턴의 얘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들이긴 한데 좀 섹시한 것을 한번 펴봤습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태도가 나름의 증거와 근거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 실현을 다시금 반대할 동기라는 것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미 구성된 특정한 반대가 실천되는 것을 다시금 반대하기를 요구하는 관용이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행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증거와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다시금 반대하는 것은 이렇듯 일견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버나드 윌리엄스 이 점에 주목하여서 관용의 기본적인 문제란 관용이 관용할 수 없는 대상을 관용하라고 요구하는 데에 있다고 점을 주목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관용이 전제하는 나름의 증거와 근거에 의거한 관용의 대상에 대한 반대가 실현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관용은 그 실천이 실현되지 말아야 한다고 동시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관용은 이미 스스로 관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관용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윌리엄스의 입장을 따르자면 단순히 역설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윌리엄스의 해석에 따르자면 관용은 단순히 역설적인 사항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용이라는 기본적으로 관용을 할 수 없는 대상을 관용하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용은 윌리엄스가 생각하는 맥락을 뛰어넘어 실천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두 가지 상충되는 반대의 태도가 하나의 관용의 행위 안에서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관용의 실천은 상충하는 두 가지 반대의 태도를 포섭하는 하나의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충하는 두 가지 반대의 태도는 하나의 닫힌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체계가 제시하는 위계 질서 안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조율이 되고요. 그 결과로 관용이라는 매우 예의적인 행위가 수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대의 근거가 되는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체계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대의 태도가 실천되지 말아야 되는 근거 또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관용의 근거는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과 이단들에 대한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최후의 수계까지 유의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기독교의 정정의 명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어거스틴이 진공론을 했어요. 정치적 관용이 역사적 모범 사례로 인식되곤 하는 오스만 제국의 윌렛 체계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같은 비이슬람들에 대한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비이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이슬람의 교리적 가르침과 제국의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의 복합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당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관용적인 태도는 비이슬람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현실화시키지 말아야 할 더욱 상위의 명령에 의해 조율되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관용이 실천되는 배경이 반드시 독립적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의 행위 안에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대와 그 반대가 실천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동시에 존재함을 마치 모순율이 위반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 둘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들의 우선순위를 배정해주는 하나의 포괄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용 안에 존재하는 관용의 대상에 대한 반대와
그 반대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이 포괄적 기준에 의해 조율되며 우선성이 부여됩니다. 관용에 대한 관용의 대상에 대한 반대에 우선성이 부여된다면 관용은 실천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용의 대상에 대한 반대를 실천하는 것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우선성이 부여된다면 관용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에 관한 이러한 해석에는 윌리엄스가 주목한 역설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윌리엄스는 논자가 언급한 포괄적 기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용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관용에 대한 모색에서 실천적 관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모색으로 탐색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가 주목한 관용의 역설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관용의 실천은 개별적인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체계의 특이성 안에 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관용의 실천은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가치관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감수함하는 증이 분명합니다. 윌리엄스는 관용이 실천이 불가능한 덕목이라고 규정했지만 개별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관용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관용은 다양한 전망 안에서 실천이 가능한 행위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용의 다양한 전망을 통해 실천된다는 것은 관용의 실천이 가능하게 해줄 전망이 존재해야 한다면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상충되는 반대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능력이 있는 관용적 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이 없다면 관용은 윌리엄스가 말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 실천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논자가 보기에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으로 점점 빠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대에 논리로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반면 이러한 반대가 실천되어 거부의 대상의 삶을 심각한 정도로 침해하고 부족하는 것을 막아내는 또 다른 목소리를 찾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대의 근거를 제공하는 관점은 그 존재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특정한 종교, 인종, 직업에 대한 혐오와 숭배, 거부와 수용, 배척과 환대의 부분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를 제공하는 능력주의와 물신주의의 흔적들과 같은 것들은 현재 한국의 풍경을 색칠하는 중요한 염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능력주의와 물신주의는 대상을 서열화하고 가격을 매기고 숭배되어야 할 대상과 경배의 대상을 구분하며 칭찬받아야 되는 대상과 비난받아야 되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들은 구분하기를 통해 반대의 대상을 도드라게 만들어지는 것에 능하지만 이들을 포괄하여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의미는 부족합니다. 대구 대연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반대는 이런 한국 사회의 풍경을 드러내는 한 사례입니다. 경북대학에서 재학 중인 이슬람 신자 유학생들을 위한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연동 주민들의 입장에는 사원 건축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반대를 실천하는 것을 다시금 거부할 만한 관용적인 반대의 공간이 존재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슬람 사원 건축의 반대의 논리는 자신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그에 따른 삶의 내용의 다름을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근거에서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원 건축의 반대의 근거는 주로 이슬람 사원의 신자인 유학생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올릴 경우 주변의 소음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는 테러리스트들의 상당수가 이슬람 신자인 자신이 사는 지역의 테러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적진 않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뜻은 즉각적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생활의 불편함과 우리판적인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즉각적인 반대는 개인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를 단면적인 것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의 존재와 삶에 대한 단면적 이해를 통해서는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합하거나 박해하거나 모욕하거나 경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의 사회가 점점 이러한 단면적 삶의 방식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존재한다고 논자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와 물신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능케 하는 인간에 대한 다층적 이해의 동기를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만연한 곳에서 관용은 윌리엄스가 말한 역설적인 행위로만 남게 됩니다. 관용이 역설적인 행위로만 인식되는 곳에서 관용의 실천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관용이 없는 사회이자 타인에 대한 반대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짧은데도 이렇게 맞춰서 해주신 이 네 분의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